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4번째 주제에 왔습니다. 조선 후기의 경제 발달이라는 주제예요. 자, 일단 조선 후기다라고 하면은 임진왜란 이후의 시기를 조선 후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에서 이후에 조선 사회가 변화된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볼 겁니다. 그중에서 경제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경제의 부분의 변화는 민간의 영역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가 시켜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민간에서 농업도 발달하고 수공업, 광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이런 변화된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만나보러 우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째 주제에 대해서 테마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엄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나 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서울특별시 중구의 을지로라는 곳이에요. 을지로가 왜 을지로일까? 여러분 을지로라는 지명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왜 을지로냐? 이 을지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누구냐? 바로 살수대첩의 주역이었었던 을지문덕 장군이에요. 예, 여기가 왜 을지로냐면은 옛날에 이 지역에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장사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저 이후 근대 시기 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인 세력을 조금 요렇게 좀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의도 때문에 을지문덕. 그래, 이 중국의 침입을 격퇴했었던 장수기 때문에 이런 지명이 붙은 겁니다. 또 하나의 지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중구에 충무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딴 걸까? 충무로. 충무로. 바로 이분입니다. 이순신. 이순신의 호는 충무공. 충무공 이순신에서 딴 거예요. 왜 여기는 충무로 이순신의 이름이 붙었느냐? 여기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의 길을 이순신 장군님의 길을 받아서 좀 이렇게 좀 눌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럼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엔 여긴 어디냐? 경상남도 산천군의 문익점로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여긴 왜 그런지 아시겠죠? 문익점, 그래, 바로 이분이다 이거지. 목화를 들여왔었던 문익점. 예, 이 문익점이 목화를 재배했다라고 알려진 지역 중에 하나가 이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려 말 때 문익점, 목화를 들여왔었던 이분의 이름을 따서 문익점로다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다른 지역도 있겠죠. 강원도 원주시에 가면요, 그래, 오늘의 주제 조엄로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여긴 또 왜 그럴까? 자, 시기를 앞당겨서 이전 조선 후기 시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63년 조선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기도 했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보니까. 이거 좀 비가 내려야 되는데 구름은 있는데 비가 안 내리는 것 같아요. 예. 엄청난 가뭄, 기근 이런 걸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시기. 당시는 이제 왕이 영조였을 때이거든요. 이때 우리나라에 뭐 가뭄이 빈번하긴 한데 이때 가뭄도 좀 심했었나 봅니다. 자, 이 시기에 일본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통신사, 여러분들 앞서 봤었던 일본에 파견됐었던 사신단이죠. 조선통신사가 이렇게 막 파견이 됩니다. 자, 이 조선통신사 여기에 누가 있었냐? 바로 이분이 있었어요. 조엄, 사람 이름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했길래 이름을 따서 지명이 되었는가? 이 사람이 당시 일본에 가서 새로운 작물을 봐요. 이 작물 조선 땅에서 재배하면 백성들,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작물을 들여옵니다. 과연 이 작물은 무엇일까? 이겁니다. 바로 고구마예요. 고구마를 일본에서 들여오게 된 이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구마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퍼지게 되고 지금은 이제 뭐 건강식으로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작물을 구황작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큰 업적을 남기셨구나. 그분의 묘가 강원도 원주 쪽에 있어서 이름을 딴 지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고구마를 들여왔군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고구마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을지문덕 문의점. 이순신 장군께서도 고구마가 뭔지를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임진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작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셨던 분들은 그 당시에는 요거를 이 땅에 존재하진 않았던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조선 후기의 변화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경제 발달, 뭔가 변화된 겁니다. 이전에 비해서 어떤 게 변했는지 첫 번째 주제, 농업은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었는가를 보도록 하죠. 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내기법의 확대, 전국적인 시행, 보편화 같은 말이에요. 모내기법은 이양법이라고도 불렸었죠. 이거 뭐였었냐면 이거 앞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즉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직접 파종해서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키워놓은, 모판에다 키워놓은 거, 그 다음에 싹을 틔운 다음에 그것을 옮겨 심는 방식이란 말이죠. 싹을 틔워서 옮겨 심는 방식, 이게 바로 이제 모내기법인데,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잡초를 제거하기에 유리하단 말이죠. 왜? 싹을 틔웠기 때문에 그거 표시만 잘해두고 줄만 잘 맞춰주면 나머지 거 그냥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잡초를 제거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생산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모내기법이 잘 정착된다면 이전에 씨를 직접 파종하는 것에 비해서 노동력은 5분의 1로 절감될 수도 있대. 그러면 5명이 하던 일을 1명이서 해도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내용입니다. 모내기법으로 논의 잡초를 제거하는 노동력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 줄어들었지요. 노동력이 줄어들었다, 절감되었다라는 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힘을 덜 들이고도 더 많은 작물들 수확할 수 있게 된다. 벼농사 방식의 방법, 바로 이양법, 즉 모내기법이다. 그래서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땅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된다. 특정 소수의 인력이 광활한 면적을 재배하는데 이것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광활한 지역을 재배한다. 줄여서 뭐라고 하냐? 광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광작이다라는 것은 노동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현상이고요. 바로 모내기법의 시행으로 가능해진 모습이다. 근데 이 모내기법이라는 게 이 조선 후기에 처음 보급된 건 아니에요. 저 앞에 고려 후기에, 고려시대 약간 뒷부분에서 이 땅에 들어왔는데 여태까지 왜 확산이 안 됐었냐? 여기에는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 바로 가뭄에 취약하거든요.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싹을 옮겨 심었기 때문에 얘들의 뿌리가 깊게 박혀있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가뭄이 들었을 때는 약하단 말이지. 그럼 조선 후기 때에는 가뭄이 해결이 됐나 봅니다. 그건 아니고요. 조선 후기 때에는 가뭄은 뭐 자연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가뭄의 피해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수리시설, 저수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건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내기법을 전국적으로 널리 시행해도 되겠다라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조선 후기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자, 그러면 모내기법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직접 씨를 땅에다 파종하는 게 아니라 모를 키운 다음에 벼의 싹을 키운 다음에 요거를 옮겨 심는 방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농부다라고 생각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씨를 직접 파종할 때와 키워서 옮겨 심을 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옮겨 심을 때까지 그 땅은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땅을 직접 씨를 땅에다가 직접 파종할 때는 땅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옮겨 심기 전까지는 이 땅은 놀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 재배하는 작물,
농부 입장에서는 땅을 놀리는 게 아깝잖아요. 바로 보리를 재배하는 거예요. 모내기법이 확대되다 보니까 보리를 재배한 이거를 옮겨 심기 전까지 재배해서 수확할 수 있는 그 기간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벼를 재배하면서 그 전에 보리도 재배하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모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내기법의 시행으로 노동력은 줄어들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모작이 가능해지니까 수확량, 즉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농부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작물을 자신의 수입원으로 확보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농민들의 수입 증대에 기여하게 된 겁니다. 물론 모든 농민이 혜택을 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농민들 중에서도 지금 보니까 노동력이 줄어들었다. 필요한 노동력이. 그러면 5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해도 되네요? 1명이 해도 된대. 그러면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필요 없어진 노동력이 된 겁니다. 1명은 부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 4명은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부유한 농민과 그렇지 않은 농민으로 계층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 부유한 농민을 부자 농민, 부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은 농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락하게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사회적인 구조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이런 현상이. 자, 이게 바로 모내기법의 시행과 그로 인한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의 새로운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작물들, 그중에서도 상품 작물의 재배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는데 시장거래, 장시에서의 시장거래가 확대되면서 농작물을 지어서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농민들이 수입원으로서 확보하면서 농업을 이어갔었던 이런 작물이 뭐가 있냐? 담배, 면화, 인삼, 고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인삼은 옛날부터 우리가 재배해서 팔고 수출하기도 했었던 작물이에요. 면화는 목화가 들어오면서 면화 재배가 많이 확대되기도 할 거예요. 이것을 재배해서 팔면, 즉 상품으로, 상품 작물로 재배해서 팔면 농민들의 수입 증대에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요? 농민들 부자 되겠죠. 자, 근데 못 보던 작물이 나왔습니다. 담배와 고추예요. 담배와 고추는 임진왜란 이전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작물이에요. 저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퍼지고 조선까지 전래됐었던 작물이거든요. 이 작물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돼요. 자, 담배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담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예. 나쁜 거죠. 그치? 지금 나쁜 거기 때문에 뭐 금연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 막 많이 나오는 시대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 조선 시대 때 담배가 전래됐을 때에는 담배가 뭔가 약간 신령스러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약초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겨 피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 수요가 엄청난 거예요. 실제로 조선 후기 왕 정조는요, 시험 문제에다가 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담배를 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서 써보도록 하라. 그래. 담배가 이때 엄청난 인기가 있었구나. 담배가 정말 나쁘다라는 인식이 별로 없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재배해서 팔면 돈이 많이 되겠죠. 또 고추. 여러분들 한국인 K푸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슨 맛이겠어요? 뭐 불 머시기 해가지고 이제 매운 것들 많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매운 걸 잘 먹지 못하는데 맵찔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도 당연히 매운 거를 즐기긴 하죠. 왜? 나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 매운 거의 원천이 어디서 온 거야? 고추. 근데 이 땅에 고추가 전래된 건 임진왜란 이후예요. 그 전에는 고추가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한국인들이 고추 맛을 보니까 야, 이거 맛있다 이거지. 그죠? 그리고 뭐 김치에 넣으니까 어때요? 빨간 김치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김치가 없었나요? 하얀 김치, 백김치였었어요.
그러다가 빨간 김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이거 재배하면은 인기가 어마어마하겠죠. 상품 작물로서 재배되고 판매된다. 농민의 수요, 수입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작물들이 팔리면서 한편으로는 쌀의 수요도 증가하게 될 거예요. 쌀의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시로 인구들이 많이 몰리게 될 거거든요. 상업이 발달한.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서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쌀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쌀작물을 사 먹기 위한 이런 수요가 많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밭을 논으로 바꿔서 이제 쌀도 팔아먹어야지 라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상품 작물로서, 즉 상품으로 팔아먹는 겁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내다 파는 이런 작물들 현상이 확대된다. 그러면 상업도 많이 발달하겠죠. 이게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자, 그 다음에 처음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었던 이 작물이 전래되는 겁니다. 바로 고구마 작물이 전래가 돼서 재배가 될 겁니다. 구황작물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흉년, 기근이 들었을 때, 즉 쌀농사가 망했어요. 그럴 때 그나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작물들, 이런 것들은 이제 구황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교적 척박해도 잘 자라는 고구마 또는 감자, 감자도 조선 후기에 들어왔나 봅니다. 그래요.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이 두 작물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고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작물들로서 인식이 커지다 보니까 널리 이 보급이 확대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결국에는 이거예요. 농민의 수입이 증대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 그리고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이 조선 후기에 등장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또 바뀌게 돼요. 지대 방식, 지대 납부 방식이 변화한다. 자, 여기서 지대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농민들은 자신의 땅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월세나 전세를 사는 겁니다. 농민도 마찬가지예요. 내 땅이 없다 보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료를 내면서 경작하는 이런 농민들을 뭐라고 하냐? 소작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땅 주인이 있겠죠. 땅 주인한테 땅을 빌려서 소작료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 땅 주인을 지주라고 합니다. 지주는 땅 주인, 소작농은 땅이 없는 농민으로서 지주에게 땅을 빌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작농은 지주에게 뭘 줘야 돼요? 사용료를 줘야죠. 그거를 소작료 또는 지대라고 합니다. 땅을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거예요. 지대. 지대를 납부하는 방식이 이전에는 어땠냐면요. 소작농이 지주에게 땅을 빌린 대가로 납부를 하겠죠. 얼마를 납부하느냐? 절반을 납부해요, 보통. 10가마를 생산했으면 5가마는 지주의 몫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 타조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일정 비율. 자, 절반을 납부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얼마였냐? 50%를 납부했었던 거야. 일정 비율, 2분의 1, 50%를 납부하는 게 원칙이었었다. 20가마를 생산하면 10가마 지불, 10가마를 생산하면 5가마 지불, 이렇게 됐었던 거야. 자,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게 좀 바뀌기 시작해요. 이 소작농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스토리를 한번 떠올려 보자. 이 소작농이 개똥이가 있었어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더니 지주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저 나으리, 제가 작년에 소작료로, 즉 지대로 5가마 드렸죠? 그렇지. 10가마를 생산해서 5가마를 주었던 거예요. 오, 그렇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올해는 10가마를 드리겠습니다. 10가마를 준다고? 왜? 그동안 챙겨주신 게 있어서 저도 좀 보답 좀 하면서 사려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드는 거야. 지주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개똥이가 말이에요. 작년에 5가마 줬었는데 절반 납부. 근데 올해는 10가마를 준대. 소작료로. 지주가 한마디 얘기하겠죠. 너는 괜찮겠느냐? 아이,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는 뭐 잡초 같은 놈이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열심히 벌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고 이 소작농이 지주에게 10가마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작농은 이상하잖아요. 손해보는 장사? 아니에요. 지금 농민의 수입이 막 증대한다 그랬죠. 앞서 이양법 같은 경우는 최대 5배까지도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이전에는 10가마를 생산해서 5가마를 지불했었거든요. 근데 수입이 5배가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50가마를 생산했어. 얼마 준다 그랬습니까? 제가 10가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작농의 몫은 40가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민의 수입이 이토록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납부 방식도 나오는 겁니다. 정해진 액수를 주는 거예요. 비율이 아니라 제가 10가마를 드릴게요. 나머지는 제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50가마로 수입이 보통 증가할 수 있으니까 농민은 이득이겠네요. 근데 위험성이 있어. 만약에 진짜 가뭄이 심하게 들면 어떻게 돼? 50가마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기근. 생산량이 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도 10가마를 빚져서 줘야 돼요. 그러면은 개똥이는 망하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해진 액수를 주는 거죠. 약간 도박 같지 않나요? 위험을 감수하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도박, 도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조법. 즉, 내가 정해진 액수, 일정 액수를 지급하는데 혹시 내가 망하면 어떻게 돼? 그래도 지급하겠다. 왜? 내가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할게. 이 정도면은 괜찮은 도박이야 라는 지대 방식이에요. 그래서 도조법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지주 입장에서는 소작농 개똥이를 걱정했다가 나중에 봤더니 개똥이 집에 갔더니 막 재산이 막 늘어났어. 막 명품백이 넘쳐나고 막 차도 바꾸고 막 이랬다 손 치자. 그러면 지주 입장에서 안 되겠다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주는 이건 내가 다 먹어야겠다라고 해서 알바를 고용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경영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 알바 같은 이런 사람들을 머슴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머슴을 고용해서 직접 자신이 이런 늘어난 수입을 내가 직접 경영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는 이게 바로 이제 조선 후기. 자, 이 모든 것은 농촌의 수입, 농촌의 생산량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수공업의 발달입니다. 자, 수공업이다라고 하면은 무언가의 물품을 만드는 이런 산업을 의미하죠. 근데 이건 뭐 지금처럼 뭐 공장에서 대량으로 막 기계로 찍어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공업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을 장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수공업은 뭔가의 어떤 큰 산업은 아니에요. 정부가 시켜서 야 이런 거 필요하니까 이런 거 만들어. 이런 거 만들어 와. 뭐 책상 같은 거 만들어 와. 해가지고 이 장인들한테 할당을 해요. 너 만들어 가지고 세금으로 납부해. 대신에 시킨 거 이상하면은 그건 네가 알아서 팔어. 시장 거래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널리 크게 많은 물품을 생산해서 팔 수는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시장 거래, 거래량이 점점점 늘어나는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이 수공업자들이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물품을 팔고 이걸로 먹고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솜씨가 좋은 장인에게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능력이 뛰어나요. 어렸을 때부터. 인물도 괜찮고, 끼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이돌이 되고 싶대. 그러면은 이제 뭐 기획사들 사이에서 우리랑 같이 하자고 이렇게 뭐 계약하면서 투자하겠다. 연습생 좀만 견디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가 될 수 있어라고 투자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공업자들에게 상인들이 와요. 딱 돈을 주는 겁니다. 엄청난 돈다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와 독점 계약하자.
내가 대금을 미리 줄 테니까, 선 지급할 테니까, 당신이 생산하는 품목은, 물품은 나에게 독점 공급해달라. 이런 방식을 선대제,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상인, 물주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대제 수공업, 이런 수공업이 유행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요, 민간 수공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부가 이거 만들어, 저거 만들어, 이만큼 만들어, 더 발전시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대형 기획사 계약해가지고 그래서 막 스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몇 년 이렇게 쭉 활동하다가 보통 이런 모습 보이지 않나요? 기획사를 차려야겠다. 예, 뭐 1인 기획사던. 이 연예인들이 막 자신들의 기획사를 차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야, 이제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자기가 직접 시장 거래 여기에서 이제 활동하겠다. 독립수공업자들도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획사랑 계약했다가 이제 기획사를 차리는, 예, 이런 수공업의 모습. 그래서 민간 경제가 또한 이렇게 발전하는군요. 다음의 주제, 광업입니다. 자, 광업은 광산자원을 채굴하는 산업을 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광업이 발전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수공업의 원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광업이 일단 발전하는 거예요. 광산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가지 물품을 생산할 수 있잖아요. 앞서 봤을 때 수공업 발달.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조선 후기에는 말이죠. 청나라와의 거래, 중국, 일본과의 거래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때 화폐로도 쓰기도 했었던 게 금, 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 채굴하면 나오는 광물이잖아. 그래서 민간의 광산 수요가 정말 많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원래 광업이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했냐? 광산자원은 똑같아요. 정부가 시키는 거예요. 농민들 데려다가 이거 캐, 삽질해. 여기에서 이제 캐가지고 정부한테 갖고 와. 시켜먹는 이런 산업이었었거든요. 근데 민간에서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광산이 한번 발견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몰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정부에서는 어차피 정부가 직접 농민들 시키면 제대로 안 하니까 민간한테 운영권을 넘기고 세금만 받으면 되겠다. 이런 거를 설점 수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산자원을 설정해 주도록 하고 세금을 수취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말로 바꿔볼까? 이거 뭐냐면은 민영화 사업이에요. 민영화 뭐야?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한테 운영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 이게 광산의 민영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민간 광산업자들이 이제 점점 증가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도 광산을 몰래 채굴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광산 잘 한번 채굴하면은 돈이 되니까 몰래 채굴해서 도망가기도 하는 잘못된 모습들도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잠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잠자라는 게 잠수함, 잠망경 할 때 잠자예요. 예. 숨어서 채굴한다. 정부의 허락 없이 채굴하는 거예요. 원래 정부가 허락하는 대신에 세금을 얻었잖아요. 세금도 내기 싫다 이거야. 내가 다 돈을 벌고 싶다. 밤에 몰래만 잘 가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광업은 정상적으로 계속 발전하기도 할 겁니다. 자, 이 민영 광산을 경영하는 업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업자를 뭐라고 하냐? 덕대라고 합니다. 덕대는 민영 광산을 경영하는 경영 전문가예요. 이 덕대들한테 투자자들이 와요.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광산을 개발해 주세요. 그럼 덕대는 돈을 받아서 광산을 개발하죠. 사람들을 뽑아서. 그치? 이게 오늘날 기업의 형태와 비슷해요. 투자자, 그치? 주식 투자. 그리고 이제 경영을 하고 사원들 이렇게 뽑아서 일을 한단 말이지.
이게 바로 조선 후기 광업의 모습이고요. 덕대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민간 영역의 광업이 또 성행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민간 경제가 광업에서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군요. 자, 마지막 주제, 상업의 발달입니다. 상업의 발달. 예. 상업 거래가 활발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본 것처럼 농업의 생산력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생산력이 증가했다라는 것은요,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농산물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이거를 팔아먹어서 자신의 수입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래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서 봤었던 대동법 있잖아요. 대동법이 뭐였었어요? 원래는 특산물을 세금으로 걷던 방식의 세금 제도였었는데 쌀로 걷고 또는 화폐로 걷고 나머지는 정부가 공인을 통해서 시장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걷던 특산물 걷던 게 시장 거래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업 거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요? 조선 후기에 엄청나게 증가하는 이런 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상업에서 우리가 일단 구분해야 되는 게 이 상인들이 누구냐라는 문제거든요. 사상이다라고 하는 상인들은요, 사적인 상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조선시대 때는요, 상업 거래,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봤었어요. 이 유교국가 조선에서 유교적 가치관에 따르면 아니 진짜 좋은 건 농업이지. 응?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농사 짓잖아. 아니 근데 장사치들은 말이야. 장사하고 거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 얼마 떼다가 이만큼 더 이윤 붙여 팔고 이거 약간 좀 사기꾼 같아. 이거 정직하지 않아. 농사 짓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장사나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인들은 정부가 허락한 상인 외에는 불법이에요. 정부가 너는 장사해도 돼. 이런 상인들을 관청이 허락한 상인, 관허상인이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관허상인 외에는 불법이에요. 이 사상들은 사실상 허락받지 않은 불법 상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시장 거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런 상인들의 거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자, 이런 사상들이 점점점 증가합니다. 점점점 증가하는데 수도 한양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2현과 7패에서 상인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 2현과 7패는 수도 서울의 동대문, 남대문 쪽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이거든요. 이 도성, 이 주변에서 엄청난 거래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합법적으로 거래하고 있었던 허락받은 상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시전상인이에요. 이들은 불법상인이죠. 이 불법상인들을 뭐라고도 하냐? 난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난자가 어지럽다라는 뜻이거든. 상업거래를 어지럽게 하는 불법상인 이런 뜻이야. 그럼 난전의 거래가 점점점 증가하는데 시전상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합법상인이고 난전은 불법상인이에요. 사상이에요.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시전상인이 난전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권한을 금난전권이다라고 합니다.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예요. 즉, 요거는 합법적인 상인이 불법 상인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뒤엎을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난전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고민 끝에 이분께서 바로 정조 때 신해통공이라는 조치로 영조와 정조할 때 그 정조예요. 정조 때 신해통공이라는 조치로 유기전이라는 이런 상인들 외에 이런 점포들 외에 일부를 빼고는 나머지는 이 금난전권을 폐지합니다. 그러면 이거 통제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난전이 합법화되는 거야. 그래서 사상, 난전들이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끔 상업거래를 정부가 보장해 주겠다. 이제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다. 정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조치가 뭐다? 신해통공이라는 조치예요. 그리고
수도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여러 곳에서도 성장하게 되겠죠. 여러 곳에서도 상인들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큰 상인들로 성장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성장하는 상인들 일부는요, 되게 큰 여러 대형 물품들을 담당하는 독점 도매업인 도고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소매상이 아니라 도매상도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상인들을 도고다라고 하고, 대표적인 상인이 누구냐면요, 공인이에요. 공인이 누구냐? 대동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물품을 이제 시장에서 사오는 이런 상인들을 공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이런 상인들이 되게 큰 상인인 도고로 성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허생전이라는 소설을 보셨다면 국어 시간에, 예, 뭐 한국사에서도 등장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예, 허생이 도성의 이 제수용품들을 막 매점매석했다가 이제 나중에 값이 오르니까 팔았다, 막 이런 일화를 이제 소설로 만들었는데요. 소설로 이제 각색한 내용인데, 자, 이게 바로 이제 당시의 독점 도매상인인 도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매점매석은 이제 사재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손의 상인들이 등장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지역별로의 상인들을 한번 볼게요. 개성지역, 옛 고려의 도읍지죠. 이 지역은요, 특산물이 있습니다. 바로 인삼인데요. 이 개성에서 인삼을 팔면서 성장한 상인 송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옛 지명이 송악이었었잖아요. 자, 송상. 이들은요, 인삼 거래를 주 업종으로 하면서 정말 큰 손이 돼요. 얼마나 사업이 번창했는지 무려 이 시기 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합니다.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만들어요. 예, 멋잖아요.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서 인삼을 판매하는 거예요. 예, 개성이 인삼의 특산지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회계법이 있어요. 이건 뭐야? 돈이 너무 많다 이거지. 이걸 관리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의 물품은 다른 나라로 수출도 되기도 하지만 수도 서울로 집중되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교역로는요, 국토의 70%가 산지이다 보니까 수로와 해로가 많이 발달하거든요. 배들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수도 한양에 배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수도 한양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상인들은 배를 가지고 있겠죠. 선박을 가지고 있는 선박상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겠죠. 그 상인들을 경강상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박을 바탕으로 하는 운송, 예,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물류업에 특화된 상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 쪽의 동래와 저쪽 북한, 중국 국경 지역의 의주, 이 지역에서는 부산 쪽은 일본과 가까워요. 의주 쪽은 중국과 가까워요. 그래서 이 지역의 상인들은 무역업에 특화된 상인입니다. 자, 동래의 내상이라는 상인들. 예. 일본과의 거래는 외관이라는 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머물도록 허락된 관공서 비스무리한 곳이에요. 여기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상인들이 내상입니다. 그래서 무역업을 하겠죠. 의주의 만상은 청나라와의 무역을 하게 될 겁니다. 국경과 가깝다 보니까. 평양의 유상은 개성에서 이제 인삼 사와다가 만상으로 넘기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 거래가 증가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장이다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전통시장도 되겠고 마트도 되겠고, 예, 그런 시장을 장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방의 장시가 점점 증가합니다. 상업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민간에서는 돈을 번 상인들, 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자, 이 장시는요, 근데 처음에는 매일 열리지 않아요. 마트가 매일 가면 있는 게 아니에요. 5일마다 한 번씩 열려요. 이게 바로 이제 5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5일장이냐? 상인들이 5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물품을 팔다가 다른 지역 건너가서 다른 곳 가다가 그 다음에 쭉 돌아가지고 이제 5일 만에 다시 오는 거예요. 자, 이 상인들 뭐라고 하냐? 보부상이다라고 합니다. 이 보부상은요, 보상과 부상의 합친말이에요. 보상이 뭐냐면요, 보따리 장수예요. 보따리 들고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수들. 그 다음에 부상은 등짐, 지게에다가 이렇게 막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상인들이거든요. 이 상인들이 온갖 물품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 장시에서 팔고 저 장시에서 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부상이 5일마다 한 번씩 돌기 때문에 5일장을 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거래량이 늘어가면 당연히 상설시장도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장시보다 규모가 더 큰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수로와 해로 중심이라 그랬어요. 보부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좀 힘들어요. 많은 물품을 실어 나르기도 힘들어. 왜냐면은 바퀴가 있는 수레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널리 퍼지지 않거든요. 길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그래요. 왜? 우리는 산지가 너무 많다 이거지. 그러면 대규모 물품은 뭐로 실어 나르냐? 강이나 배를 따라서. 그러면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그 지역에서 거래량이 많아지겠죠. 거기가 바로 이제 포구입니다. 수로교통의 발달로 포구가 상업의 중심지화되는 겁니다.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우리 지명들 중에서 포로 끝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다 이런 거야. 마포, 영등포 이런 거예요, 다. 예. 자, 이 포구들이 상업거래의 중심지가 되면서 여기가 상업도시처럼 번성하는 거야. 엄청난 배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거래도 하겠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뭐 해야 돼요? 밥 줘야 돼요. 밥하는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또 돈이 부족해. 돈도 빌려줘야 돼. 그 다음에 이거 물품 좀 여기다 좀 갖다 주세요. 운송업도 있어야 돼. 그래서 중개, 금융, 숙박 등등 이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래 상업도시에서는 서비스업이 발달하잖아요. 그런 상인들 객주와 여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의 경제가 이렇게나 크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시선을 국외로 한번 돌려보자. 이거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무역업이 성행한다 그랬어요. 청나라와의 무역과 일본과의 무역, 이거 역시 성행합니다. 돈이 된다. 그래, 국내에서 조선 땅에서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외국과도 거래하면은 돈이 되는구나. 돈이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대예요, 이제. 누가 하냐? 의주의 만상과 개성의 송상. 인삼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나라 물품도 들여오겠죠, 당연히. 무역업을 하게 되는데 공식적으로 허락된 무역은 개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수요가 들면 당연히 밀무역 같은 게 나오지 않겠어요? 몰래 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예, 허락받지 않은. 이런 것도 나오겠지, 당연히. 밀수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그게 후시예요. 상업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개시뿐 아니라 후시 거래도 크게 성장하더라. 대일무역, 일본과의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상인은 내상이라 그랬어요. 이 내상이 부산 쪽에서 거래하게 되는데 일본인과 거래하는 그 거점을 뭐라고 했냐? 외관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개시와 후시가 성행하게 될 겁니다. 이게 조선 후기 무역의 발달이다. 그러면 무역하면서 또는 장시나 포구에서 거래하면서 뭐로 거래할 건데요? 이전에는 물물교환이었었어요. 여러분, 물물교환이 얼마나 불편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편의점에서 말이에요, 김밥 한 줄을 사 먹고 싶어. 근데 화폐를 쓰지 않고 물물교환을 한다. 김밥을 얻기 위해서는 편의점 사장님이 원하는 거를 구해와야 돼. 김밥을 내가 먹고 싶은데 그럼 편의점 사장님이 그래요, 뭐 과자 한 봉지 드리면 될까? 그럼 과자랑 이거 바꿔주세요. 아니, 난 과자 안 좋아하는데. 아니, 나는 과일 먹고 싶은데. 그럼 과일을 구해와야 돼. 그렇지? 물품 거래는 굉장히 상당히 좀 불편한 모습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재산을 보관하기도 불리하죠. 상공업이 발달하니까 거래를 위한 매개 수단인 화폐가 보편화돼야 돼요. 그래서 화폐를 발행하게 되는데 조선 후기에 이렇게 발행한 화폐가 바로 상평통보고요. 숙종 때 전국적으로 유통시켜야 될 겁니다. 이거 다 임진왜란 이후 모습이에요. 상평통보가 뭐냐? 여러분들 많이 본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옛날 뭐 드라마나 자료 같은 데 많이 보죠?
이거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엽전이에요, 엽전. 예,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이 땅에서 널리 쓰이게 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폐가 널리 쓰이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정부가 화폐를 아무리 발행해도 시중에 화폐가 부족해지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오기도 해요. 그게 뭐냐? 전황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화폐를 발행하는데 양반들 재산 축적에 활용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집에 재산이다라고 하면 쌀이었었어요. 근데 쌀은 보관 비용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쥐가 파먹으면 어떡해? 썩어버리면 어떡해? 이거를 화폐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가 거래에 쓰이는 게 아니라 재산을 보관하는 데 쓰이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화폐의 유통은 널리 확산되는 것 자체는 맞더라. 신용화폐까지도 등장합니다. 예, 신용카드 여러분들 쓰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페이 해가지고 뭐 쓰는 것도 있고요. 신용화폐가 이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상업거래가 정말 많이 발달한 시기구나. 자,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조선 후기라는 시기, 즉 임진왜란 이후의 시기는 민간의 영역이 정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오늘날과 유사한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론 여기까지 보고요. 문제풀이로 넘어가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후기 경제 이론들 봤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다음에 문제를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에 주목하시면 되냐면요. 이 내용들이 과연 조선 후기 우리가 배웠었던 요 조선 뒷부분의 경제와 관련이 있구나, 이게 다른 시대구나, 요 조선 후기구나, 요거를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의 포인트예요. 예, 무슨 얘기냐? 조선 후기에 배웠었던 지금 요 내용과 그 이전 또는 그 이후 시기와 관련해서 조선 후기인지 조선 전기인지 아니면은 저 고려 시대 얘기인지 아니면 저 뒤에 얘기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뭔 얘기인지 한번 제대로 문제를 통해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절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시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조금 깨알 단서가 있는데 비변사에서 아랜다라면은 일단 여러분들 비변사가 조선 후기에 중요한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라고 봤었잖아요. 비변사인데 요게 원래 뭐였어요? 비변사라는 게. 비변사라는 게 본래는 군사 문제를 관장하는 기구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관장하는 최고 기구화되는 게 바로 조선 후기거든요. 군사 문제가 아닌 얘기를 비변사가 하고 있어. 그러면 조선 후기일 거예요. 아마도. 예, 조금 한번 더 보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대요. 근데 나라의 힘으로 채굴한다면, 채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요거는 광산업, 광업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광산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냐? 백성들을 모집하여 채굴할 것을 허용한다. 그러면 이 광업이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민영광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 앞에서 잠깐 보고 넘어갔었던 건데 채굴할 것을 허락하고 세를 거둔다. 아니 국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한테 넘기고 세금만 거둘 수 있게끔 합시다. 요거 뭐냐면요. 설점 수세제라고 불리는 거예요. 의미만 보세요. 뭐 점유 설정을 해준 다음에 세금만 민간에게 넘기고 세금만 걷자. 국가가 직접 광산업을 주도하지는 말자. 누가 주도하게끔 하냐? 민간이 주도하게끔 하는데 세금만 걷자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민간의 광업이 성행하고 있는 조선 후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지금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번 단원에서 배웠었던 내용들 중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시대가 있을 거예요. 다 붙어볼게요. 5번에 보시면 고추와 담배, 외래작물이죠. 조선 후기에 외국에서 유입됐었던 외래작물로
고추와 담배가 있어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고구마, 감자, 이거 다 조선 후기에 들어왔었던 거죠. 그 이전에 없었던 거죠. 자, 이런 상품 작물 재배가 성행하는 게 당시 조선 후기의 모습이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답을 골랐는데 나머지 다른 시대일 겁니다. 1번. 주자감에서 공부하는 학생, 이게 뭐지? 자, 교육기관에서 나왔었어요. 조선시대 교육기관은 일단 성균관이지요. 고려 때는 국자감이다라고도 불렸었고, 신라의 국학이 있었다면 주자감은 발해에서 나왔었어요. 발해의 유학 교육기관인 주자감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봤었네. 아, 그러니까 시대, 국가가 안 맞구나. 2번. 초조대장경 조판을 지켜보는 승려다. 그러면 초조대장경을 조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요? 고려에서 봤었어요. 고려대장경,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을 봤었어요. 거란 침입을 격퇴하기 위해서 초조대장경. 이것이 소실돼서 몽골 침입 때 소실돼서 그래서 이후에 팔만대장경 또는 제조대장경을 조판하게 되었다라는 걸 봤었죠. 자, 3번. 빈공과를 준비하는 육두품 출신의 유학생이다. 육두품이 나왔으니까 이거 신라 골품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라 골품제에서 진골이냐 육두품이냐라는 거. 빈공과라는 거는 당에서 실시한 외국인 대상 과거 시험이었었고, 이 빈공과는 과거 시험 최치원이라는 이 사람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어요. 아, 빈공과 장원을 차지했었던 최치원. 하지만 신라에서 뜻을 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더라. 4번에 과전법에 따라 수조권을 지급받는 권리다. 과전법. 자, 과전법은 제정된 것 자체는 고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선 초기까지 가요. 자, 여러분 앞서 배웠던 토지제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려 말 조선 초까지 있었던 과전법이 있었고, 이 과전법을 조선 초기에 폐지하여 새로운 법을 제정하게 되니 그게 직전법이었었어요. 직전법. 예, 직자입니다. 직전법이라는 제도가 요게 세조 때 만들어지죠. 그리고 요 운영 방식을 개편했었던 게 관수, 관급제, 성종 때 요런 토지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조선 중기 명종 때 되면은 이 직전법이 폐지되었다. 그러면 과전법이 존재했었던 시기는 고려 말부터 세조 전까지에 해당하겠죠. 예, 지금 여기 좀 뭐예요? 이건 조선 초까지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조선 후기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당연히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시기를 파악해서 나누어서 보기를 분류하시는 게 여러분들 문제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2번 문제 볼게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여기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살짝 쿵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조선 후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시기는 못 박아뒀습니다. 자, 그런데 상인에 대해서 말해보자. 자, 조선 후기에 상인들 뭐 이것저것 막 있었는데요. 개성상인,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 상인, 그 상인 있었는데 이 개성상인은 돈을 많이 벌어서 회계법까지 고안했나 봅니다. 요거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였었냐면요, 인삼유통에 특화됐었던 상인이다. 그리고 송방이라는 지점을 만들기도 했었다. 야, 이거 뭐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하셨었네. 이 상인들 뭐라고 했었죠? 송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나에 보니까요, 한강을 무대로 정부의 세곡 운송을 주도했고 강상이라 불리기도 했었다. 한강을 무대로 운송, 배를 활용해서 운송업을 주로 했었던 이런 상인, 한강을 근거지로 활동을 했었다. 자, 이 상인은 선박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선상인데 경강상인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요. 송상과 경강상인, 조선 후기에는 각지의 많은 상인들이 활약하게 됩니다. 자, 국경지방에서는 의주에 만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성에는 송상이 있었고, 한강을 근거지로
경강상인이 활약했었고요. 부산 동래를 중심으로 내상이 활약하면서 일본과 무역을 주도하기도 했었죠. 자, 가가 지금 송상이에요. 경강상이 나예요. 예.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에 해상 공국을 통해서 정부의 보호를 받았다. 아직 안 배웠는데 뒤에 근대 시기 가서 살짝 등장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요거는 보부상 보호단체로 뒤에 나올 거예요. 자, 보부상은 지방의 장시를 떠돌아다니면서 활약하는 관허상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상인들은 정부가 허락한 관허상인이 아니고 그냥 각지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일종의 사상이다 라고도 불리는 상인들이에요. 자, 이번에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였다. 자, 좀 아까 말씀드렸죠. 송방이라는 지점을 송상이 만들었구나. 인삼을 유통하는 이런 지점이다. 자, 그래서 이번의 내용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에 책문 후시를 통해서 청과의 무역. 자, 후시는 개시와 후시, 국경무역이에요. 후시는 일종의 밀무역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청과 무역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일본과 무역을 한다. 근데 청과의 무역을 주도했다. 그러면은 나의 경강상인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만상이겠지요. 의주의 만상이다. 요 상인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에 금난전권 행사에서 사상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사로운 상인들, 사상. 그런데 사상 활동을 억압하고자 했었던 정부에게 허락받은 수도 기반의 상인이다. 4번은 누구냐? 시전상인이에요. 특권상인이다. 근데 이 시전상인의 특권을 정조가 신해통공을 통해서 상당 부분 없애버렸죠. 5번에 근대 상회사인 대동상회를 설립하였다. 5번의 내용은 모르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이쪽은 이제 평안도상이라서 근대 시기 때 이런 상회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들의 이제 조직인데요. 요거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1, 2, 3, 4번이에요. 그 중에서도 송상, 송방이라는 지점이었구나.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기의 경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기가 무엇인지를 단서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기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왕인지까지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조선 앞부분인지 뒷부분인지 아니면 그 이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 시기인지 이런 것들을 덩어리째 구분하는 것이다. 자, 보시면요. 비가 내리자 왕이 특별 화성부에 이르기를 화성부? 그건가?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을 구제하는데 서쪽 지방의 토란이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남쪽 지방의 고구마가 나왔습니다. 자, 내가 이 때문에 모내기의 시기를 놓치게 된 모내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고구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구나. 그죠? 모내기를 많이 하나보다 이거 두 가지 단서예요. 농법과 관련해서 앞서 봤었는데 외래작물, 조선 후기에 도입됐었던 외래작물로서 고추, 담배, 고구마, 감자, 고구마 나왔잖아요. 고구마가 등장했다는 것은 조선 후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예요. 그 다음에 이 조선 후기 때에는 농법이 많이 변화한다라고도 봤었는데요. 그 농법의 변화가 바로 모내기법, 이양법이다라고도 하지요. 모내기법이 널리 확산된 이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농이 출현한다 그랬잖아요. 부자 농민. 그리고 넓은 면적을 소수의 농민이 경작할 수 있는 광작이 성행하기도 했었다. 이게 조선 후기 농법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쌀농사뿐 아니라 상품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성행하기도 한다. 그 상품작물 고추, 담배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조선 후기를 요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 고구마 가지고서 이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와 관련한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구나. 1번에 연포의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교역하였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릴게요. 일단 이게 오답인데 나머지 먼저 보겠습니다. 2번에 상평통보 발행하여 화폐로 사용하였다.
상평통보 화폐로 널리 유통됐었던 게 조선 후기이지요. 상평통보가 조선 후기를 보여주는,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단서였단 말이에요. 자, 3번에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였다. 이거 어느 제도에서 봤습니까? 대동법에서 봤었죠. 대동법은 광해군 때 처음 시행됐었던 특산물을 납품하는 내는 공납제도의 개편, 그 제도인데 정부가 특산물을 걷지 않고 농민들에게 쌀이나 화폐를 거두면서 필요한 것은 공인을 통해서 정부 물품을 조달하고자 했었구나. 자, 그래서 이 대동법이 확산되는 거는 광해군 이후일 거예요. 광해군 이후면은 조선 후기 맞습니다. 조선 뒷부분이에요. 4번에 송상만상, 아까 봤죠?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대청무역 부를 축적하였다. 청과 무역을 통해서. 송상은 뭐 하는 거예요? 인삼 팔아먹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많은 사상들이 활동하는 조선 후기구나. 그리고 앞서는 경강상인이나 아니면은 내상, 이런 상인들도 봤습니다. 5번에 덕대가 나왔어요. 어허. 덕대가 물주에게 자금받아서 광산을 경영하였다. 야, 민간, 민영, 광업이 성행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앞서 광산과 관련한 지문을 봤었는데 덕대라든지 잠체라든지 민간의 광산이 성행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당시의 경제 변화, 조선 후기의 모습이구나. 자, 그래서 2, 3, 4, 5번이 조선 후기니까 1번이 답이겠다 고르면 되거든요. 그럼 1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포의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교역하였다. 일단 외관이라는 거는 외인들이 드나드는 일종의 교역 창구 같은 곳인데 주로 부산 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외관이 조선 후기에 물론 있어요. 조선 후기에는 연포가 아니라 초량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필수 암기 사항까지는 아니에요. 앞에 본문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뒤에 문제도 있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문제는 속어법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접근할 수도 있고요. 초량이냐 연포냐? 이 연포는 뭡니까? 여러분, 조선 초기에 세종 때 세종대왕 세종 때 어떤 정책이 있냐면은 삼포를 개항하였다와 개해약조를 체결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일본과 관련한 정책이에요. 외인들이 드날 수 있는 세계 포구를 열어준 것이고 그 외인들이 드나들면서 무역하는 제한적인 무역 세부 규칙을 마련한 거거든요. 이게 세종 때 있었던 거거든. 이 삼포에 부삼포, 연포, 제포가 있어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눈으로만 일단 한번 듣고 이런 게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그 삼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선 전기 또는 초기, 세종 때 이 시기와 관련한 그 이후 내용이에요. 그랬다가 이게 임진을 한 이후에 폐쇄될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초량 쪽에만 둘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열어줬다가 하나를 다른 데다 열어두고서 여기서만 해! 라고 조선 후기 때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를 이해하시고 1번은 참고로 보시면서 제끼셔도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나타나는 시기, 또 시기야금이죠. 시기. 거상 임상옥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인물은 아닙니다만 참고로만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이분은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상인으로 성장한 만상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청과 무역에서 많은 부를 축적했었던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실제 상인 인물이에요. 자, 보니까 지금 만상이라는 단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삼 유통을 하면서 이를 중개하면서 이에 대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겠다. 자, 그래서 만상이라는 단서와 상업활동이 지금 국경에서 성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다 라고 시기를 유추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에 삼한통보, 해동통보가 발행되었다. 어디서 봤습니까? 고려시대 때 봤었어요. 그리고 요거 말고 그 이전에 건원중보라는
고려 초기에 발행됐었던 화폐도 있었다라고 봤었죠. 조선이 되려면 상평통보로 바꿔야지요. 2번에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수출되었다. 자, 요거는 발해에서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조선시대 때에는 이런 거 없다. 3번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초량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교역하였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내상들이 활동하겠죠. 동네 내상. 모르겠어요? 나머지 오답을 보자. 4번에 당항성 영암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당항성은 신라예요. 신라. 신라는 울산항 아닙니까? 울산항과 더불어 주로 그 이전에 했었는데 신라의 영토를 보자면 신라가 여기 있었다가 통일돼서 커졌잖아요. 당항성은 요쯤에 있고요. 울산항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교역 그 다음에 여러 지역과 교역 울산항을 통해서 이런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조선시대 때 무역항은 뭡니까? 그거는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주로 이제 국경 지역에서 무역을 하는구나. 따로 국제 무역항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는요. 5번에 경시서 관리들이 수조의 시전을 감독하였다. 경시서는 요거는 고려시대 때 등장하고 조선 초기에 있다가 요게 이름이 바뀌기도 할 겁니다. 5번은 참고로만 보고 넘어가셔도 되겠어요. 뭐 고려시대 관련해서 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요 정도만 파악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내용 아까 외관이라는 것이 외인들 그러니까 일본과 교역하는데 내상이 활약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뭐 초량이냐 아니면 다른 포냐 이런 게 나올 건데요. 조선 후기 때에는 무슨 포 여기가 아니라 초량이라는 곳에 중심이 되었구나라는 거 하나 쭉쭉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단원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